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시로 깊어지는 가을입니다. 정말 가을의 한 복판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이제 겨울을 나야 되니까 이제 짐승들은 에너지를 막 꽉 채우죠. 다람쥐를 막 볼에다가 가득가득 담아가지고 이렇게 다니고. 그래서 이제 이 저장이라고 하는 한자말을 순우리말로는 갈무리라고 그래요. 갈무리. 갈무리. 그래서 갈무리의 계절이죠. 그래서 요즘에 식욕이 막 당기는 게 오랜 세월 이제 굴살이하고 추위를 어떻게 막 지금처럼 난방 시설이 전기나 가스를 이용하지 않고 정말 화목 불 때거나 아니면 초목으로 바람막이만 할 때 굴살이를 할 때 그때부터 이 막 배 특히 배 기름을 저장해야 될 즈음이기 때문에 가을이면 당연히 식욕이 좋아집니다. 그냥 본능이죠. 그래서 먹을 거 가까이에 가면 또 훨씬 몸이 당기죠. 그리고 후각이 매우 청각이 매우 밝아집니다. 그래서 국어사전에 가을 귀라고 있어요. 낙엽이 바스럭거리는 소리도 들리는데, 그리고 볕나락 익는 냄새, 볕나락 익어가는 소리가 들리는 때예요. 그렇다면 뭐예요? 고기 굽는 소리, 고기 익는 냄새, 이런 건 더 잘 우리가 들리고 보이겠죠. 그래서 가을 되면 혀가 침샘이 아주 잘 분비되고 눈이 먹을 것에 번들번들하고, 그리고 모든 고기들이, 풀들이, 나물들이, 또 씨앗들이 다 맛있을 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많이 드시고 좀 겨울을 좀 건강하게 나야겠죠. 근데 이제 또 가을은 우리가 독서의 계절이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체가 뭔가를 이렇게 막 에너지를 들이는 것만큼이나 우리 마음과 정신에도 높은 차원의 어떤 생각, 꿈 이런 것들을 좀 실현해야 되는 그런 계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그리고 낙엽이 지잖아요. 무성했던 것들이 헐벗어지고 조금 있으면 이제 들판의 곡식들이 이제 베어지고 또 탈곡되고 그러면은 겨울에 그 썰렁한 들판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겨울추위가. 사람들이 뭐에 대해 생각하겠어요? 삶에 대해서, 그리고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 죽음에 대해서, 존재에 대해서. 그래서 가을은 매우 지혜로워지는 또 계절입니다. 그래서 철학하기 좋은. 옛날에 또 철학을 또 남자가 또 전유물인 것처럼 그랬어요. 뭐 가을은 남자의 계절 하는데 뭐 그런 계절이 남녀가 어디 있겠어요? 봄은 여자의 계절 이런 게 어디 있겠어요? 다만 가을은 좀 더 사색적이고 깊어지는 근원적 질문. 몸에서는 에너지 저장, 정신에서는 물음표가 많아지는. 왜 살아야지? 어떻게 살아야지? 또 오늘 하루는 얼마나 보람 있는 일을 해야지? 이런 것들이 다른 계절에 비해서, 여름에 비해서 훨씬 더 많아지는, 익어가는 계절이다. 제가 지금 시심이라고 하는 우리가 제목으로 오늘 한 시간 또 만나겠습니다. 깊어지는 시간인데 시적 감흥이 깊어지는 시간입니다. 제가 제일 먼저 이정록 시인의 발걸음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제 10월달에 제가 좀 가는 곳입니다. 고창에 책이 있는 풍경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10주년 행사에 오랜만에 합니다. 이게 정지아 소설가하고 같이 사인회도 하고 그런 생각입니다. 10월 21일은 아시아 문학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이 아시아권의 나라에서 작가들이, 시인들이 한 명씩
이렇게 오셔서 1박 2일 행사를 하는데 올해는 여기 제가 초청을 받아서 신앙송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1박을 하겠죠. 네. 아침에 냅때 오송까지 열차를 타고 올라와서 이제 청주로 공항으로 가서 제주로 가는데 유성우 교수가 이 지역 언어가 어떻게 문학 속 시 속으로 지금까지 사용되어 있는가. 지역 언어 그러면 이제 토속어라고도 하고 엄마가 가르쳐주는 엄마한테 배운 말. 그래서 엄마가 사투리 쓰면 당연히 자식도 사투리 쓰겠죠. 네. 그걸 뭐 어미모자를 써서 모어라고도 하고 또 토속어라고도 하고 순우리 말로는 사투리라고도 하는 그리고 서울을 중심으로 놓고 나머지를 뭐라고 그래요? 사투리. 아니. 그 그러니까 한자 중에 수평적 개념 이거는 역이에요. 역. 서울 지역 그렇죠? 네. 제주 지역. 근데 서울을 중심에 놓고는 나머지는 뭐라고 그래요? 방이라고 그래요. 지방. 서울 지방은 없어요. 서울 지역은 있어도. 경기 지역은 있어요. 서울 경기 지역은. 그런데 지방에 내려가 그러면 서울을 중심에 놓고 나머지 다 내려가는 거예요. 서울에서 파주도 내려가는 거고 연천도 내려가는 거고 이 말 자체가 그렇게 굳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방대학 그러잖아요. 그 말은 사실은 맞지 않아요. 지역대학이라고 해야죠. 포항공대가 어떻게 지방대학이에요?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방언이라고 할 때 방자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표준어를 중심으로 놓고 나머지를 다 좀 낮게 바라보는 그러니까 동등하게 충청 지역 언어가 있으면 서울 지역 언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개념부터 잡혀야 문화가 서울 중심의 문화가 생겨나지 않고 수평적 연대가 생겨요. 판소리가 남원에서 뭐 여기 결성해서 또 천안 목천에서 그렇게 출발을 했다. 지금 뭐 남원에서도 하고 뭐 어딘가 잘 된다. 그렇다고 그래서 그 소리를 지방의 소리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 하나의 고유한 수준과 가치를 지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 촌 사람이요. 이런 말 정말 촌의 홍성 사람입니다. 저는 봉천동 사람입니다. 이런 건 똑같은 거예요. 나는 관악 사람입니다. 서울이 다 네 거요? 아니잖아. 우리가 좀 홍성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조그맣게 말하잖아요. 일단 자기의 지역적 자존심, 역사도 똑같고요. 또 말도 똑같아서 그런 어떤 지역 언어에 대한 포럼을 곧 제주도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가서 또 충청 지역의 말에 은근 짜한 재미를 의문한 재미를 좀 얘기하고 작품을 읽으려고 합니다. 대구에서 희망의 인문학 24일 날 있고요. 아이고 가자마자 또 올랐다가 해야 되는데 청송은 여러분들 여기에 지금 살림의 시간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여러분들 오면 안 됩니다. 혹시 방송 보시더라도 제가 가는 청송은 청송 교도소 안쪽으로 가서 재소자들을 위한 시간을 갖습니다. 간혹 교도소를 갑니다. 교도소에서 오라고 그러면은 사실은 이렇게 강연비 이런 거는 뭐 거의 뭐죠 차비 정도인데 그래도 그분들이 그곳에 죄를 지어서 있지만 있는 공간 안에서도 바깥 사람이 와서 어떤 이야기 같은 걸 해주는 것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다 듣는 것도 아니야. 그 안에서 모범적 수영 생활을 하시는 분들에게 제공되는 일종의 상이에요. 예전에 청주 여자교도소에 갔을 때 가수 수아진 기억납니까? 네. 저하고 가서 여자분들 300명 앞에서 그걸 하는데 되게 막 힘들었어요. 좀 그런. 그 눈빛의 간절함. 너는 좋겠다. 곧 나갈 수 있어서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들에게 희망 그리고 살림, 죽임이 아니라 살림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시인의 서랍 읽기, 이 시심은 시인의 서랍을 읽어가면서 거기에 얽힌 이야기들을 좀 하고 함께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적당히 읽으시다가 아유 나 그만 읽으면 하면은 얼른 다음 분이 이렇게 받아서 3분의 1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 오늘 목소리를 가다듬을까요? 제가 할게요. 네. 시인의 서랍 임정로 요심초세. 새총이 미끈하게 잘 만들어졌다. 소나무로 만든 새총은 모양새도 일품이지만 새총을 겨눌 때마다 불에 달군 솔향이 물씬 풍겨 좋았다. 솔새도 잡고 까치도 구워 먹어봤다. 꿩은 몸통을 맞고도 그대로 날아가 버렸다. 얼마나 기술을 더 갈고 닦아야 밤톨만한 꿩의 머리통을 적중시킬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잡고 싶은 새는 노심초새이다. 이 노심초새와 한 번이라도 눈을 맞닥뜨리면 잠이 안 오고 가슴이 뛰고 혀끝이 마른다고 한다. 내 눈에는 왜 그 새가 안 보일까? 할머니도 보고 어머니도 봤다는데 얼마나 휘황찬란하면 모든 사람을 홀린단 말인가. 할머니마저도 홀린 것을 보면 사랑에 빠져야 볼 수 있다는 속적새도 아니고 원앙도 아니련만 얼마나 수려한 외모로 울어대기에 어른들의 새벽잠을 앗아간단 말인가. 한 번은 나도 그 새를 만날 양으로 잠 못 이루고 헛기침을 해대는 아버지처럼 이불 속에서 새벽을 기다린 적이 있었다. 그러나 헛일이었다. 오줌을 누려고 일어났을 때에는 벌써 새주 가마가 끓는 아침이었다. 학교 갈 채비 안 하고 뭐하냐고 어머니가 큰 소리로 이불 속 어린 것들을 깨우고 있었다. 왜 우리는 밤 11시를 넘기지 못할까? 왜 노심초새는 꼭 새벽 2~5시가 지나야 꺼이꺼이 울며 사람의 집으로 내려오는가? 노심초새는 낮에는 어디에서 잠을 자나? 동굴일까? 초롱산 꼭대기일까? 일본 놈들이 파놓은 금강 터널일까? 아침을 먹는 동안에도 궁금함이 머리에 그득하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침을 먹는 내내 한숨을 푹푹 쉬며 아무 말도 안 하는 걸 보면 밤사이에 또 그놈의 노심초새가 다녀간 게 분명하다. 건너방에서 주무시는 할머니가 아침을 안 드시겠다며 끙끙 앓아 누우신 걸 보면 이놈의 노심초새가 한두 마리 날아온 게 아니다. 어떻게 이 노심초새를 잡아서 구워 먹을까? 우리 초가집 추녀 밑에다 녀석들이 진을 칠지도 모를 일이다. 주머니에 꽂혀있는 소나무 새총을 잠시 서랍에 넣어두고 커다란 밤나무 새총을 들고 다니리라. 머리맡에 두고 자다가 내 기어코 놈의 머리통을 박살내리라. 다짐하며 어금니를 세게 무는 순간 우두둑 차돌이 씹힌다. 차돌 부수어지는 소리를 들으련만 어머니께서 아무 말도 안 한다. 반주로 내놓은 소주 한 컵을 아버지께서 단숨에 들이킨다. 조리로 위를 제대로 골라놓지 않는 걸 보면 노심초새한테 정신줄을 빼앗긴 게 분명하다. 나는 도대체 언제 어른이 된단 말인가? 장남이라 하지만 아직 마름버진 덕지덕지한 8살일 뿐인 내가 감당하기엔 힘에 부치는 새 힘에는 틀림이 없다. 왜 녀석은 어른들에게만 날아와서 어른들의 가슴을 후벼 파먹는 것일까? 까치는 왜 사람들의 머리카락에 밤새 둥우리를 짓는단 말인가? 빡빡머리인 내게 까치가 잦아들 일은 없지만 까치는 게으름뱅이의 머리칼만 좋아한다는 말을 담임선생님한테 들은 적이 있다. 그때 덕진이가 벌떡 일어나 선생님에게 질문했다. 선생님, 우리 아버지와 할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부지런하십니다. 근데 아침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까치집을 달고 일어나십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은 틀린 것 같습니다. 게으른 사람이 아니라 게으른 어린이라고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박수를 쳤던가? 덕진이는 전체에서 1등을 놓친 적 없는 양계장집 아들이었다. 선생님 중에 덕진이네 계량은 안 드신 분이 없다. 그렇구나. 선생님도 사람이라 더러 실수를 한단다. 역시 어깨동무를 보는 덕진이는
언제나 바른말 대장이란 말이요. 근데 덕진아, 할 말 있으면 조용하게 1대1로 말하는 게 예의다. 너희들은 얼굴만 있지만 어른들은 체면이란 게 있으니까 말이다. 덕진이는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나머지 애들은 체면이 뭐지? 뜨악하니 서로를 둘러볼 뿐이다. 체면이란 게 어른들만 드시는 무슨 국수쯤 되나 보다 하고 장난꾸러기 재호가 후루룩 쩍쩍 국수 내는 흉내를 냈다. 학교 갔다 오니 외양간이 텅 비어 있다. 아버지가 내 깎아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다. 손은 곧 다시 넣을 거요. 늑다리가 바꾼 거요. 곧 좋은 암송아지 한 마리 넣을 테니까 내 송아지라고 생각하고 학교 갔다 오면 꿀 잘 베고 일요일 날마다 외양간 청소하는 거 잊으면 안 된다. 너도 이제 곧 9살이야. 그 나이면 농사 짓는 집안의 장남으로 밥값은 충분히 할 나이다. 다음날 새벽 어머니와 아버지의 말다툼 소리에 일찍 잠에서 깼다. 잘하면 노심초새를 볼 수 있겠는걸? 찢어진 문틈에다 뱁새 눈을 갖다 댔다. 마당에 달빛이 그득했다. 술에 취한 아버지가 마루에 앉아 계셨다. 들어와 얘기해요. 시어머니 계시겠어요. 그리고 애들 고단하게 자는 시간에 왜 자꾸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그런데요. 미안해. 암만 해도 청려울밭을 팔아야겠어. 초가다랭이 놀도 팔고 말이여. 서울에서 핏덩어리 둘 데리고 재수씨가 내려온 지 2해가 지났어. 형이 돼서 죽은 동생을 위해 집안칸도 못 지어주면 그게 인간이겠어. 나는 초가집에 살아도 재수씨하고 조카들에겐 귀엽고 기와집을 지어줄 거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올 즈음 산산초입에 기와집 한 채가 들어섰다. 끝내 작은아버지와 조카들은 그 빨간 기와집으로 이사오지 않았다. 아버지의 소주잔이 맥주잔으로 바뀌었다. 기와를 얹고 방구들을 놓을 때쯤 작은어머니께서 절대 들어오지 않겠다고 통보를 해오셨다. 그로부터 10여 년 산속에서 빨간 기와집은 혼자 늙어갔다. 나도 무럭무럭 자라서 그 노심초새가 노심초사라는 것 말임을 깨우치는 나이가 됐다. 우리 집 담장 아래로 내려온 그 빨간 기와는 나란히 누워 모래로 돌아가고 있다. 매년 봄이 오면 거기에 세상 가장 서러운 빛으로 이끼가 돋는다. 노심초새의 깃털 빛으로. 이제 이게 한자인지를 몰랐어요. 저 8살짜리가 뭘 알겠어. 할머니가 맨날 노심초새를 센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노심초사. 노자가 보면 한자에 불화자가 2개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가슴이 타는 거죠. 이게 심장이 타는 거예요. 노심. 초자도 그게 밑에 점이 4개 있죠. 네. 그게 불화예요. 불화인데 위에 보면은 그 꽁지 짧은 새 추자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새 한 마리를 잡아서 숯불 위에다가 올려놨을 때 그게 초예요. 초. 그러니까 탁 타겠지. 깃털도 타고 막. 그러니까 둘 다 불이 있어요. 불. 가슴에 불이 일고 숯불에 석쇠에 얹어진 작은 새같이 심장이 쪼그라들고 걱정거리가 많고 그걸 노심초사. 누구를 기다리면 이제 그때 목이 학처럼 길어지죠. 그래서 학수고대. 학수가 학머리. 고대는 괴로이 기다리다. 내 친구 학수는 고려대학교에 못 갔습니다. 이름이 학수고대인데. 우리 안학수형한테 내가 간혹 그러면 형님은 공부 계속 하셨으면 고려대학교 갔을 텐데 뭔 소리요? 아, 나 고등학교도 못 나왔어. 어? 학수 고입이 희망이요. 중학교만 나오셔가지고 그런 말을 했어요. 이 가족사의 아픔을 시로 쓴 것 중에 형광등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낭독해 보겠습니다. 형광등. 마음의 집에도 빛이 있어 무엇인가 밝힐 수 있다면
형광등 불빛쯤이 좋겠다. 켜놓고 잠들어도 눈부시지 않은 빛. 백열전구처럼 몸을 날려 목숨을 끊는 일은 이제 나의 가기에서는 없어야겠다. 터져버린 알전구에 날선 밑동을 돌릴 때 섬뜩해라. 그 칼 가는 소리는 마치 이승의 빛을 서둘러 꺼버린 삼촌들의 신음 같다. 가로등 끓는 소리도 내며 형광등처럼 늙어가리라. 어차피 책 읽고 글 쓰는 게 나의 일과라면 오래된 형광등의 양끝처럼 먹물도 좀 내비치면 어떤가. 어사와는 아닐지라도 파리똥 덕지덕지한 양철 갓도 쓰리라. 갓끈을 한 번 잡아당기면 오냐오냐 빛을 내어주고 또 한 번 잡아당기면 아무 말 없이 깜깜해지기도 하는 수국이 되리라. 또한 백목 들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나느냐 선생님. 정년이 되면 형광등만한 거대한 백목으로 부풀어 있으리라. 밝기는 아직 쓸만한데 말 많고 시끄러운 게 흠인 오래된 형광등처럼 가랑가랑 늙어가리라. 나이 커나 해도 내 목소리는 호박벌처럼 붕붕대리라. 38살 이쯤에 나온 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20년 전쯤이네요. 근데 이때만 해도 제가 한 30년 가까이 25년, 6년 이 정도로 교직이 남아있을 때였기 때문에 뭐 언제쯤 그만둬야 상상도 못할 때인데 온 세월이 흘러서 지금은 교단에서 떠나서 이제 이렇게 손이 하얀 백수가 되었습니다. 정말 어느 이쯤 나이가 되었을 때부터는 이런 말을 농담을 했어요. 제가 나는 죽어도 죽지 않을 거야. 야 죽었는데 어떻게 죽지 않아? 나는 죽어도 내 작품은 살아있겠지. 막 이런 농담을 또 내 마음에 던지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워낙에 이제 삼촌들 세 분이나 일찍 스스로 목숨을 놓아버린 그 가게이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 죽음에 대한 생각을 되게 빨리 했어요. 그래서 그게 꼭 세상에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슬픔에 직접적 가까운 어떤 가게 속에서 그걸 체험하게 되면 하나는 무덤덤해지는 거고 또 하나는 삶의 자세를 다시 고쳐잡는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일찍 철들어 버리는 거죠.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맹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름이 가예요. 이름이 맹가야. 너 성씨가 뭐야? 그럼 맹가입니다. 이름까지 얘기한 거예요. 맹가 어머니가 여러 곳에서 아이가 성장하게 이사를 했다고 그러죠. 맹모 삼천, 맹자의 어머니가 3번 이사를 갔다. 이 장에 있으니까 뭐만 했어요? 장돌뱅이처럼 물건 팔고 깎고 흥정하다 싸우고 이런 것만 이제 배우는 거예요. 응? 그 이제 얘 조용한 데로 가야 돼. 너무 시끄러운 데 있었으니까. 그 무덤 공동묘지 옆으로 가요. 그냥 맨날 제명에 죽지 못하고 전쟁이나 또 다툼, 칼싸움 이런 거 막 해서 요절하거나 일찍 죽거나 이런 어떤 죽음들이 와서 거기 묻히는 걸 보고 맨날 장송곡이나 부르고 꺼이꺼이 우는 흉내, 상주 흉내만 내고 그런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학교 옆으로 교촌으로 왔어요. 교촌. 향교가 있는데 학교가 있는 데를 교촌이라고 하고 도시는 교동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교동으로 왔어요. 그랬더니 드디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맹자의 어머니가 똑똑한 건 아니에요. 처음부터 교촌으로 안 갔어. 학교 운동장 옆에로 안 간 거죠. 그런데 맹자의 사상을 공부하고 하다 보면 이 3가지가 정확하게 다 들어가 있어요. 맹자라는 책 속에는 정치, 경제로 돼 있어요. 경제가 있어요. 이렇게 시민들의 삶의 질을 어떻게 개선시킬 것인가. 정치인이. 그 다음에 2번째는 죽는 것.
제 목숨을 다하지 못하고 죽게 되는 이 사회의 부조리에 대한 이상국 건설, 정의가 꿈틀대는 정치, 왕도 정치라고 그러죠. 그 왕도 정치를 꿈꾸게 되죠. 그리고 당연히 세 번째 교육, 교육이 되죠. 그래서 지금의 그 유학이라고 그러죠. 유학의 정말 중심에 위대한 인물인데 세상에 공짜가 없는 거야. 그렇게 그런 어렸을 때 그 환경이 자연스럽게 몸에 이렇게 밴 거죠. 뭐 공자의 어머니도 지금으로 말하면 무인이었죠. 무인. 그러니까 그런 그 옛날 그런 사람들이 뭘 풀어주고 간을 풀어주고 또 지금으로 말하면 탤런트잖아요. 노래하고 제사를 올리고 그러니까 고다리 뭐 얘기도 쓰고 나중에 노래 시경을 정리하고 이런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환경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에 공짜를 놓고 나쁜 것만이 아니다. 척박한 땅에 어떤 풀은 뿌리가 막 너무너무 멀리 가는 거죠. 사막 청년 무슨 풀 있잖아요. 어디를 향해 가겠어요? 몇십 킬로, 몇백 킬로 떨어져 있는 오아시스를 냄새를 맡고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풀은 요만한데. 그러면은 그 뿌리가 가장 긴 뿌리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사람이 따라가면 물이 나오겠지. 그리고 작은 풀이 그런 걸 알려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척박함이 만들어낸 그 풀의 생존 방법이죠. 이제 우리도 앞으로도 그러겠죠. 앞으로도 어떤 좀 더 지금보다 나아지지 않는 환경이 지속되거나 더 나빠지게 되면 그것 때문에 막 우울하고 힘든 지점도 있겠지만 마음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진 땅이 더 굳어진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긍정적인 생각만 하면 안 되죠. 그런 긍정적 생각 속에서 어떤 실천이 따라야죠. 그냥 지나갈 거야 하고 입을 쓰고 그냥 끝까지 지나갈 있으면 배고파. 먹이를 찾아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처럼이라도 움직여야죠. 30km 바깥에 오아시스가 있어. 내 뿌리로 어떻게 거기까지 갈 수 있을 거야? 그렇지만 어느 지점까지 가면 그쪽에서 오는 바람에 물방울이 훨씬 더 많아. 여기 내가 지금 여기 있는데 저쪽에 물이 있어. 그래서 그쪽 방향으로 가면 해풍으로 날아오는 이 이슬 속에 공기 입자 속에 물이 더 많아. 최소한 자기 이파리에 맺히는 이슬을 더 많이 먹을 수가 있겠죠. 다음은 이제 고무신인데요. 이 글은 너무너무 길어서 지금 읽고 나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 고무신을 쓰게 된 배경만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글이 좀 긴 게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후배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사주다가 제 원고료 통장이 텅 비어버렸어요. 그런데 지금도 원고료 통장에서는 시골 어머니 계신 집에 전기세도 나가야 되고 전화세도 나가야 되고 또 제 많은 그 소소한 삶에 제 작가로서의 기본적 삶을 그걸로 한단 말이죠. 근데 그게 텅 비어버리면 제일 걱정이 뭐냐면 또 한 번 어머니한테 그 전화를 받기가 싫은 거예요. 요즘 글이 안 되냐? 어째 먼저 달에는 전기 끊는다더니 이번 달에 전화도 끊는다더라. 어쩌. 내가 써줄까? 어머니가
다른 일로 제가 그 돈을 좀 거기까지 먼저 갖다 썼어요. 이 말을 했을 때 뒤통수가 정말 엄청 따가웠어요. 요샌 글이 안 되냐? 어? 내 저기 형광등 이거 하나 쓰는 거 하고 전기 쓰는 거, 전화 쓰는 거 이거 네 글싸게서 나간다는데 이 애미가 글싹 좀 줄 테니까 애미한테 편지를 좀 쓰래. 나한테 편지를 쓰면 내가 네 통장에 글싹을 넣어줄 테니 그 전화를 받았는데 막 정말 한참 전이죠. 그래서 그 뒤로 어머니가 거실 보일러를 다 끄고 전기를 최소로 쓰는 거야. 그리고 꼭 전화하면 전화세 많이 나온다 끊어. 아 여보세요? 그러면 별일. 전화세 많이 나온다 끊어. 그러면 아니 전화를 3분 하나 1분 하나 똑같아요. 그 전화비가. 그러고 얘기했는데 그 말을 입에 다신 거야. 전기세 많이 나온다 전화 끊어 하고. 그래서 지금도 이제 되도록이면 그 막 통장에 돈 많은 거를 보여드리고 그러는데 그때 돈이 없어가지고 당장 지금 원고료를 좀 이걸 써야 될 형편의 긴 글 청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고무신이라는 글 속에는 그러한 저의 가장 웃픈 제 원고료의 역사가 들어있답니다. 그래서 좀 글이 길어요. 글이 길다는 얘기는 재미가 없기도 하지만 압축이 좀 덜 됐고 고로 해야 될 걸 그러므로 꼭 쓰고 이렇게 해서 좀 느린 바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한자가 하나 나오죠. 도리상형. 도리상형. 도리영객이라고 하는 건데요. 도는 이게 넘어지는 겁니다. 고꾸라지는 거예요. 리는 밟을 리자라고도 하고 신이라고도 합니다. 신발. 그러니까 신발이 뒤집어진 것. 이게 도리야. 상은 서로 상자고요. 영은 맞이할 영자예요. 그러니까 신발을 거꾸로 신고 하나는 바로 신고 하나는 뒤로 신고 너무 반가운 나머지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버선발로 그러죠? 버선발로. 버선발로 뛰어나가는 사람을 표현하는 우리 정말 멋진 말이 있죠. 눈에 너무 보고 싶을 때 눈에 밟힌다. 내 눈에서 발이 쑥 나와서 이렇게 너의 그림자를 밟는 거예요. 아니면 찾아가느라고 눈이 이렇게 찾아가고. 그리고 더 심하면 너무 보고 싶어서 눈이 짓물렀다. 그거는 그냥 보고 싶은 거를 넘어서 운 거야. 돌아가신 분이나 14년째 전쟁터에서 오지 않는 신랑. 애가 커서 어른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애가 장정이 됐어. 징집명령이 떨어져가지고 얘가 가잖아. 가서 성 쌓는 데서 둘이 만나. 둘이 몰라. 왜냐면 내가 떠나올 때 뱃속에 있는지도 몰랐어. 자네 어서 왔나? 어서 왔습니다. 그래? 나도 거기가 고향인데 혹시 누구 아나? 얘가 깜짝 놀라죠. 저희 아버지입니다. 함자를 얘기해. 거기서 만나는 거야. 10수년 만에 전쟁터에서 성 쌓는 노인이 되어 있어. 그 광경을 수도 없이 목격을 한 묵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중국에 묵적. 이 사람은 공자, 맹자처럼 묵자라고 그래요. 묵자. 겸해설 들어봤죠? 네. 서로 사랑해라. 또 반전평화. 전쟁을 반대한다. 또 남녀의 일은 좀 다르고 또 이렇게 분업을 해서 노동을 해야 된다. 이 노동자 출신이기 때문에 대단 또 산하 제한 이런 것까지도 주장한 나름 되게 현실 참여적이고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방도들을
이상만이 아니라 세목을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노동자 출신의 선생이기 때문에 따르는 사람들도 다 노동자들이었죠.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밑에 후학이 없어.